그래서 이게 만약 1회 개차 때문에 신규 행사가 되겠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유치가 되고 있는 거면 전차 회의라고 해요. 바로 이전에 열리는 회의를 전차 회의라고 하는데 그 전차 회의를 먼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거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 했고, 그리고 뭐 지금 시대가 지냈으니 이런 거는 좀 삭제가 되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정량적 목표. 좋아요. 그러면 정량적 목표는 수치로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30개국 한 1000명의 인플루언서를 모으겠다. 유치하겠다. 그런 행사로 하겠다. 정성적 목표는 이런 거죠. 이게 양쪽으로만 할 수 없으니 정성적은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권익 신장을 통해서 건전한 컨텐츠를 만들고 또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비주얼을 보는 우리가 유튜버를 감상하는 채널에 대한 뭐 건전성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거지. 좀 깨끗한 이 스트리머의 세계를 만들겠다의 클린한 그런 걸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목표를 통해서 해외까지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뭐 국제회의를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지. 그게 정상적 목표예요. 이런 게 정해졌으면 행사 방향 설정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시대 트렌드에 맞는 주제 설정을 한 거예요. 그쵸? 인플루언서나 스트리머들이 시대 트렌드에 굉장히 많고 그런 주제를 설정을 했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뭐 재밌는 거 많겠죠. 이런 행사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되게 뭐 게임 컨텐츠에 관련한 뭐 스트리머랑 아니면 게임 개발자 중에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랑 서로 만나게 해서 둘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컨텐츠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특히 예전에 기획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 2위의 부자고 빌 게이츠가 세계 1위의 부자잖아요. 경제 기업 관념에서 뭐 돈 많은 게 아니라 경제인 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흔히 말하는 부유한 사람이 1위가 빌 게이츠고 2위가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은 투자갑니다. 음, 근데 그 둘이 컨텐츠를 찍었어요. 유튜브 컨텐츠를 한 해를 찍었는데 어떤 상점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추억의 물건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런 다음에 약간 농담식으로 나 이거 사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워렌 버핏이 되게 웃으면서 빌 게이츠 보고 그냥 내가 공장을 사줄게. 이 전체가 되게 크거든요. 이 상점을 전체로 통째로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런 컨텐츠도 되게 사실은 좀 웃기고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뭐 거기가 더 강조가 되는 게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행사 구성입니다, 여러분. 행사 구성. 만약에 이런 스트리머들을 위한 행사를 구성했다고 하면 소셜 프로그램은 뭐 되게 불보듯 뻔하죠. 소셜 프로그램도 자기들 전문이잖아요. 그 소셜 관련한 방송들을 하겠죠. 어, 그리고 문화행사 투어. 이 스트리머들을 이용해서 뭐 권익 신장도 물론 좋고 팝업 효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관광지를 데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영상 촬영을 하게 하잖아요. 스스로에게 대한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뭐 홍보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쵸?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행사 구성을 한다. 그리고 전시 및 부대 행사. 뭐 이런 것들은 부대적으로 사실 스트리머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 쓰는 뭐 장비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때까지 하이라이트를 편집을 해서 또 영상으로 계속 재생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행사 구성에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운영 계획을 넣는 거예요. 그 동원 계획이나 추진 계획이나 예산 계획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스트리머나 그런 인플루언서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뭐 운영 계획이나 동원 계획이나 추진 계획이나 예산 계획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어서 이제 위에 방향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많이 했고요.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85를 보면 컨벤션 기획 과정이 있습니다. 그림 3-4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 기획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개최 목표 설정, 환경 분석, 시장 조사, 목표 설정, 기본 계획 수립, 운영 계획 수립, 실행 운영, 그 다음에 평가. 여기서 보면 환경 분석을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이 있어요. 이게 마케팅 분석에서 나오는 건데, 외부 환경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코로나나 아니면 뭐 사드 배치나 뭐 외부에서 지금 뭐 한참 뭐 그런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내부 환경은 뭐냐면 내부에도 여러분들 이제 환경이 있잖아요. 뭐냐면 특히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우리 재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인적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내부 환경 그러니까 외부는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환경 분석에서의 내부 환경 분석은 우리가 인력 내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거나 그 안에 자체적으로 회사의 진단이나 조직의 이걸 주체자의 내부 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 거. 그리고 시장 조사 다음에 목표 설정이 있는데 그 설정을 아까 전에 말했던 계량이나 정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목표 설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은 이렇게 내려갔듯이 주체주가 누군지 그리고 참가 대상 개최 기간 장소까지도 일련의 어떤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나머지 안 나와 있던 부분이 실행 다음에 평가가 나와 있어요. 이 평가가 이 회의는 어떻게 잘 됐는가 그리고 수정이나 개선 사항은 없는가 그리고 이 수정 및 개선 사항을 알기 위해서 땡스 레터를 보내서 감사 편지 발송을 보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리서치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기획 과정을 여러분들 한 번 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밑에는 컨벤션 기본 기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페이지 89. 총괄 기획 업무라고 나와 있어요. 총괄 기획에는 총괄 기획 업무에 보면 회의 주변으로 실질적으로 컨벤션 분야별 관계도가 나와 있어요. 이 중간이 회의, 실질적으로 회의가 하나 열릴 때 크게는 네 가지로 나뉘어지고 뭐 작게 포함하면 총 8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크게 큰 볼륨의 네 가지는 일단 등록하고 숙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의전, 수송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실어 나를 건지 회의장까지 그런 수송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뭐 사교 행사나 전시 아니면 관광 부분에서 이런 뭐 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컨텐츠가 부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재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예산을 줄이는 것이 행사의 질은 올리고 어떤 인력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행사의 성공적인 뭐 수익이 안정적인 수익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 재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작물, 인력 운영, 기자재 운영, 인쇄물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런 부가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총괄 기획 업무 중에는요, 앞서서 어떤 컨벤션 분야의 관계도를 봤다면 밑에서는 컨벤션 시기별 업무가 있어요. 한 행사는 보통 몇 년 단위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뭐 5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10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3년도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의 컨벤션의 시기별 준비 업무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행사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행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협치가 된 상태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먼저 시기에서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회의가 있어요. 국제 컨벤션 관련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2년에서 5년 전에는 조직위원회, 이걸 실질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결성을 하고요. 주제도 선정하고 개최 일자나 기간을 선정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일정 픽스를 2년에서 5년 전에 하고요. 회의 어떤 1년 전에는 위원회별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이 위원 분과별로 어떤 회의를 할 건지, 그리고 안에 있는 주제는 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또 거기에 맞는 스피커, 연사 및 초청 인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플랜을 짜게 됩니다. 회의가 10개월 전에는 전시 부스를 판매를 해야 돼요. 이게 컨벤션이지만 전시랑 같이 합쳐진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시 판매를 하고요. 광고나 후원기간, 모집 현황 체크들을 통해서 사실 나중에 좀 더 뭐죠? 후원이 들어오게 됐을 때나 모집 현황 체크를 통해서 좀 우리가 회의를 쉽게 할 수 있고 좀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후원 기간이나 모집 현황을 한 10개월 전에 체크를 합니다. 나머지 그럼 6개월 전에 뭐 하냐? 등록 절차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등록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회의 3, 4개월 전에는 홍보물을 발송을 해요. 위에서도 한번 박송은 했지만 홍보물을 발생하고 행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PCO 부분이 기록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기록하는 업체 선정들이 보통 있을 수 있겠죠. 다음은 컨벤션 기획의 조직 구성입니다.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라는 말인데 설립위원회, 조직위원회 구성은 여러분들 뭐 그거 아세요?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있고요. 불꽃축제 조직위원장이 있고요. 하여튼 조직위원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직위원장들도 많고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조직위원회거든요. 조직위원회 구성은 조직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자문위원, 조직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은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건 그렇지만 조직위원회 자체가 이 구성이 필수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사무국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사무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과연 행사의 대행인지 아니면 자체적 해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그런 조직위원회 설립에서 뭐 사무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만약에 위탁을 했으면, PCO에게 위탁을 했으면, 크게, 이렇게 사무국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먼저, 조직위원회와 PCO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조직위원회는 흔히 말하는 개최자라고도 하고요. 그 회의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PCO는 이걸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직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백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기초적으로 뭐 사무국을 국내에서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CO 내에 그런 사무국을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컨벤션 개최지 선정입니다. 이제 선정 사항인데 크게 선정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정 기준은 개최지가 어떻게 해서 선정되냐라고 하는 이유에 가까울 수가 있겠죠. 그런 선정 기준은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먼저 접근성. 이 컨벤션 같은 경우에 국제성을 띠기 때문에 국제 항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국제도시, 국제 관광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접근성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쾌적성이 될 수 있겠죠. 얼마나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뭐 쾌적한 충분한 수용태세를 갖췄나 이런 걸 보는 거겠죠. 그리고 적합성, 충분성 이건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economical efficiency나 support나 amenities,나 attractiveness 이 여러 가지 매력도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자립도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통해서 컨벤션 개최지가 선정이 됩니다. 컨벤션 개최지가 선정되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컨벤션 뷰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컨벤션 뷰로와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노력 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도시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포장을 잘 해서 해외에 잘 꺼내놓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대한민국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브랜드 홍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약점으로 많이 꽂히고, 그리고 그걸 좀 통해서 해외에서는 컨설팅을 해줄 때는 그래 너희 다 좋은데 너희 나라 굉장히 좋아 하지만 너희가 홍보 브랜드 부분을 좀 마케팅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라고 컨설팅 굉장히 자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관광 브랜드나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이런 홍보 브랜드 작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체지 선정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전 조사가 있어요. 컨벤션 개체지 선정 과정에서 사전 조사가 있는데, 이 사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컨벤션 개최지 어떤 목적에 대한 확인이 있어요. 그럼 과연 컨벤션을 왜 개최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목적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카나 UIA 등의 자료를 보게 돼서 과거의 전차대에 대한 기록들을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차대에서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개최 국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어떤 전차대에 대한 과거 기록을 수집을 하는 게 사전조사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물리적 요구 파악이 있는데, 물리적 요구 파악은 먼저 어떤 회의나 유치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여는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컨벤션 중에서도 특히 행사장 크기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000명을 수용할 정도의 회의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나 예를 들어서 또 2,000명을 수용할 만한 버스 이동수단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거는 물리적 요구거든요. 그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거나 또 만약에 미달되는 것 같으면 아예 컨벤션 자체를 개최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참가자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기대사항이 있고, 나는 관광은 이걸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적어도 내 와이프랑 내 가족이 이제 가는 회의에서 이런 안전이 보장됐으면 좋겠어. 이런 참가자 요구사항이나 기대사항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역 및 시설 형태 선택이 있는데,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선정이 되지만 지역 내에서 부산이 선정될지 아니면 서울이 선정될지 제주가 선정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 또 지역 시설 형태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컨벤션 센터가 있죠. 하지만 컨벤션 센터 내에 보면 이런 한 공간 내에 기둥이 엄청 많은 컨벤션 센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둥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시설 형태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전통적인 우리는 컨벤션 시설이 아니라 야외에서 행사를 하면서 자연 기반 내에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지역 및 시설 형태에서 우리는 바닷가에서 하는 유니크 베뉴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의자를 설치해 주겠다. 이런 시설 형태가 들어있을 수 있으면 그쪽에서는 꼭 자연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시설 형태 선택에 뭐 가점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행사 내역서 및 기타 뭐 REP 이제 작성 등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3장이 일단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4장을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은 회의 프로그램 기획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면 회의 프로그램에서 컨벤션 주제 및 컨셉트 개발 과정이나 프로그램 기획 과정, 그리고 학술 회의와 기업 회의의 특성의 차이, 그리고 회의장 배치 및 회의 운영 계획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먼저 프로그램 개발에 5단계가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5단계에서 컨벤션 주제 및 제목에 대한 개발. 당연히 컨벤션 주제나 제목은 한개 가는 거고 이 주제가 제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프로그램의 어떤 기본 구성이 나와야 돼요. 어떤 컨벤션 주제를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따라오는지 제가 앞서 기업 회의를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본 구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유형이 온라인으로 될 건지 오프라인으로 될 건지, 아니면 뭐 그런 컨텐츠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에도 기본적으로 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일정표가 개발이 돼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학술회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연사들이 한 10명이 있다. 근데 이런 연사의 10명의 연사들을 뭐 시간 내에 오후 1시부터 1시간 단위로 10시까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로 이렇게 관련 있는 분야 하나, 또 뭐 유사한 분야 하나, 관련 없는 분야,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배분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 일정표를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담당자 및 연사를 선정해서 섭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컨벤션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서 한번 보면 대회 성격 및 참가자가 확인되게 되면 회의 형태가 선정되게 돼요. 먼저 개폐식과 같은 아주 큰 회의들 있죠.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얘기,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라고 해서 소그룹 회의가 있어요. 이런 대그룹 회의가 있으면 작은 그룹 회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 형태가 어떻게 선정되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간 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프닝이나 이제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은 제일 먼저 가게 되고 클로징은 맨 마지막에 가게 되잖아요. 여기 안에 소그룹 회의나 이런 세션들을 굉장히 배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시간 배정을 선택을 하고, 이런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뭐 스페셜 렉처로 할 건지, 아니면 심포지움으로 하든지 워크숍으로 할 건지, 아니면 포스트 세션으로 할 건지, 브레이크 세션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방법을 이끌어 갈지는 여기 PCO에서 정하기보다 PCO가 적절한 제안을 주게 되고, 여기 있는 사무국, 아까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관련 행사 프로그램도 여러분들 보통 짜게 됩니다. 관련 행사 프로그램이 뭐가 있겠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부대 행사라고도 하죠. 뭐가 있냐면 커피 브레이크 있죠. 중간에 회의만 하는 거는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 세션을 좀 만들어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좀 증진시키고 참가자 간의 인사도 좀 하고 사교 행사도 먹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그거 많이 봤죠. 커피 브레이크라고 해서 다과, 그러니까 뭐 어떤 쿠키나 커피를 따라주는 그런 것들 통해서 뭐 서서 커피를 마시면서 뭐 서로 사람들 간의 얘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리셉션 또는 만찬. 만찬 행사는 역시나 뭐 클로징이나 오프닝 부분에서 만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4일 행사 중에 매일 밤 만찬이 있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뭐 그런 행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 사실 뭐 4, 5일 정도 자기의 동반자와 출장을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뭐 예전에는 태반이었고, 그런 행사를 실제로 많이 하는 그런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동반자가 이렇게 따라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동반자가 따라오게 됐을 때에 대한 사무국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도 있는 추세도 요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반자 프로그램이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회의를 어떤 참가자가 하고 있을 때 그 동반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쇼핑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동반자에게 어떤 투어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동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 짜면 굉장히 회의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참가율도 높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그 동반자가 꼭 와이프가 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남편이 될 필요는 없고,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동반자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시회가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전시회에 컨벤션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하게 되면 컨벤션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럽에서 변화해서는 컨벤션을 하게 됐을 때 특히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
이런 제품 시연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전시 파트를 뭐 밖에 전시회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따라오게 돼요. 그게 메인 행사가 아니라 약간 관련 행사 프로그램으로 서브로 들어가는 게 요즘 뭐 유럽의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